왜 죽였습니까? 경찰 신고. 정말 애초에 죄송합니다.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그동안 피해자분들은 할 말도 없고 가해령 부인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 집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이석준은요, 흥신소를 통해서 돈을 주고 단 40분 만에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석준이 흥신소의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한 지 이 40분 만에 금세 그냥 뭐 1시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금방 알아낸 건데 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 자기 범행 대상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게 돈만 주면 한 40~50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흥신소는 어디다 물어보고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물어볼 리는 만무하고요. 그게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갖고 있는 불법성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이렇게 네트워킹이 만들어져 있으면 네. 개인정보가 40분 만에 제3자에게 알려져서 의뢰인에게 전달되는지 자체가 저는 정말 기함할 일이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구멍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이 주소를 몰라서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소를 물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25만 원 성금을 이제 보내면 된다라고 해서 다음에 또 이 홍신소가 이 이석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 찾아볼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석준이 그럼 좋다, 찾아달라. 이러니까 처음에 25만 원 주고 마지막에 그 주소를 알려주면서 흔히 말해서 그 거래의 종료대금, 막대금이라 그러죠. 25만 원을 줘서 그 사람 주소를 알게 되고, 그 주소 때문에 피해자가 지금 사망에 지금 이르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분명히 이건 막아야 되는 일이죠. 국가가 이런 불법적인 흥신소에 대해서 진짜 큰 칼을 좀 이렇게 꺼내서 이런 불법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요번 일 말고 과거 사례 중에 흥신소가 어떤 식으로 주소를 저렇게 구하고 알아내는지 과거 사례 중에 혹시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사실 2014년에 탐정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법무부의 위탁 과제를 받아서 제가 네네. 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네트워킹들이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고 네네. 크게 침소봉대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만 사례가 사례가, 실제 있었던 경우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거 경찰, 그러니까 그 대부분 그쪽에 흥신소에 하시는 분이 전직 경찰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전직 경찰관이 현직에 계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연관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른 정보를 방법을 찾으면 또, 그 정보를 찾으면 기록에 남으니까. 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접근했던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흥신소가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찾아냈고요. 이석준은 그 정보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석준 이 당사자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없다고요? 되게 이상하죠. 네. 분명히 불법적으로 흥신소에 피해자 주소를 물어보고 주소 알아냈는데 이건 죄가 안 된다. 네. 법이 없어서 그래요. 아하. 쉽게 말해서 제가 그 황앵커한테 교수님 주소 물어보는 거 불법인가요? 아니죠. 주소 개인적으로 어디냐?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보는 겁니다. 네. 현재 상황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흥신소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걸 여기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처벌할 수 있지만 네. 의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아하, 그렇기 아하.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인 보완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요. 지금 들으셨죠? 흥신소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법 제정이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 때문일까요? 사실 경찰은요, 여러 차례 이 같은 흥신소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공인 탐정을 인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흥신소가 불법으로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공인 탐정을 도입한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사실 저 공인 탐정의 어떤 그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네. 탐정이 할 수 있는 가장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이 드는 게 개인정보 사찰, 네.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탐정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방금도 제가 밑에 있는 자막에 나왔지만 네. 탐정을 어떻게 합법화하자는 게 아니라 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규제하자. 그 네. 규제하자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 국가에서 자격을 주고 그 자격 주는 사람을 관리 감독하도록 만들자라는 네. 거죠. 사실 공인 감독, 저 공인 탐정이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시험 찾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관리하고 그 네. 불법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네. 건데 지금은 이제 신용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누구든지 탐정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그 민간의 어떤 과정을 이수하면 탐정이란 명칭을 주지만 그는 탐정이란 명칭이지 국가가 인정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좀 엄격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관계, 우리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변호사님 시험 쳐서 변호사님 되셨고 네네. 변호사업에 등록하면 그 단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규제를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제가 좀 단순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돈 주고 흥신소에 불법으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탐정이 생기면 탐정한테 돈 주고 주소 알아내는 건 또 괜찮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정들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국가에서 공인받았기 때문에 그런 법령도 알고 있고 그 법령을 위반하면 탐정의 어떤 자격을 박탈하고 영원히 탐정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네. 그런 활동에 대해서 더 엄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